딸이 가져온 유산 알고 보니 사채빚이라고. 딸이 가져온 두꺼운 봉투. 엄마, 할머니 보험금 나왔어요. 우리가 받을 몫이에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을 받은 후부터 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옷을 입고 친구들과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더군요. 엄마, 할머니가 주신 복이에요. 우리도 좀 잘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친척들이 찾아와서 한 말에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보험금은 우리가 다 정리했는데요. 딸이 받았다는 돈이 뭔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을 치르고 49제까지 모든 일이 끝난 후의 일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딸이 거실 식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내려놓더군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깜짝 놀라 물어봤죠. 이게 뭐니? 어디서 난 돈이야? 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험금이에요. 생전에 저를 수익자로 해놓으신 거래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받아온 거예요. 솔직히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딸을 많이 아꼈거든요. 손녀를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두신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에게 할머니 은혜 잊지 말고 잘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때부터 딸의 소비 패턴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딸이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루이비통 가방이었는데 가격을 물어보니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딸아,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써도 되니? 엄마, 할머니가 주신 복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아껴 살았잖아요. 좀 잘 살아봐요. 그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평소에 워낙 알뜰하게 살던 아이였거든요. 가끔 명품 하나쯤이야 싶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비싼 코트를 샀고 2주일 후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딸아, 너무 펑펑 쓰는 거 아니니? 할머니 돈이라고 해도 아껴 써야지. 엄마, 걱정 마세요. 충분히 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가 우리 딸을 얼마나 생각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 일이 일찍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느 날은 오후 3시경에 들어와서는 오늘 반찬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날이 일주일에 2-3번씩 생기는 거예요. 딸아, 회사 일이 바쁘지 않니? 요즘 계속 일찍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엄마. 업무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유산 정리하는 일도 있고요. 유산 정리라는 말에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유산 정리가 뭐야? 보험금 말고 다른 것도 있니? 네, 할머니가 적금도 좀 해두셨고 정리할 서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은행이나 관공서를 가야 해요. 그렇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해두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댁 식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예전엔 시누이들과도 가끔 연락하고 지냈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카는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요. 언니도 건강하시죠? 네, 그런데 형수님, 혹시 어머니 유산 관련해서 조카가 뭔가 받은 거 없나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당황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보험금이나 적금 같은 거요. 혹시 조카 앞으로 된 게 있었나 해서요. 아, 보험금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딸을 수익자로 해두셨다고.
전화 너머로 신우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어머니 보험금은 저희가 다 정리했어요. 조카 앞으로 된 건 없었는데.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희도 이상해서 보험회사에 확인해 봤거든요. 어머니가 가입하신 보험은 모두 아버지를 1순위 수익자로 저희 형제들을 2순위로 해두셨어요. 조카는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딸이 받았다는 돈은 뭐죠? 그게 저희도 모르겠어요. 혹시 형수님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받았다는 보험금이 시어머니 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온 돈인 걸까요? 그날 밤 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딸아, 이야기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신우이가 전화했는데 할머니 보험금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무슨 얘기요? 할머니 보험금은 시댁에서 다 정리했다고, 내 앞으로 된 건 없었다고 하더라. 그럼 내가 받은 돈은 뭐니?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 사실은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해두신 적금이에요. 보험금이 아니라. 적금? 네, 할머니가 저를 위해 개인적으로 해두신 적금이 있었대요.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왜인지 석연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걸 딸에게만 말씀 안 해주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적금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건 없니? 아, 그게 할머니가 워낙 옛날 방식으로 하셔서 서류는 은행에서 다 정리하고 현금으로 주었어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요즘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할 때 현금으로만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관찰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더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딸의 외출 패턴이 달랐어요. 회사에 간다고 나가는데 옷차림이 업무용이 아니었거든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액세서리도 화려했어요. 어느 날은 회사 야근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밤 9시쯤 집 근처에서 딸을 봤어요. 친구와 카페에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집에 와서 기다렸는데 딸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딸아, 야근 끝났니? 네,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9시에 카페에서 편하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딸이 외출한 후에 딸 방을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명함이었는데 프리미엄 대출 상담 김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출? 왜 딸이 대출 관련 명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딸의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왔는데 발신자가 급전대출 24시간이었어요. 대출 승인 완료. 입금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딸이 받았다는 할머니 유산이 사실은 대출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아, 솔직히 말해야겠다. 내가 받았다는 할머니 유산, 그거 대출이지? 딸은 깜짝 놀라며 부인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말 할머니가 해두신 적금이에요. 그럼 이 명함은 뭐야? 제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대출 상담사 명함을 보여줬어요. 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친구 일로 알아본 거예요. 친구 일? 문자는 왜 내 폰으로 온 거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딸이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을? 얼마나?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딸 혼자서 그런 큰 돈을 대출받다니. 왜 그런 큰 돈을 빌렸어?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사업하고 싶었어요. 친구가 좋은 기회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려고 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상의하지 그랬어. 엄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대출받아서 시작하고 성공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사업은 어떻게 됐어? 딸이 고개를 떨궜어요. 망했어요. 친구가 사기꾼이었어요. 돈을 다 가지고 사라졌어요. 충격이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사기당했다니. 그럼 지금까지 명품 사고 여행 다닌 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냥 현실 도피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망한 거니까 좀 즐기고 싶었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사기당한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푼다니.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거야? 그게 엄마 도와주세요. 결국 엄마한테 손을 벌리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3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됐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다음날 딸과 함께 대출업체에 가봤어요. 상환 조건을 확인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 이자가 120만 원이었어요. 연 이자율 48%의 고금리 대출이었던 거예요. 딸아, 이걸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니? 사업이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사업 경험도 없는 아이가 온라인 쇼핑몰로 월 120만 원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대출업체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따님이 서류 작성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어머님을 적어두셨는데요. 네, 연대보증인이요. 딸을 봤는데 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딸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죄송해요. 연대보증인 없으면 대출이 안 돼서 제가 연대보증인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제 도장을 훔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거였어요.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대출업체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분명히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어머님도 채무자예요. 따님이 못 갚으시면 어머님이 갚으셔야 해요. 그 순간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제가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나요? 집에 와서 딸과 다시 대화했어요. 딸아, 내가 언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니? 딸이 울면서 고백했어요. 엄마가 외출하신 사이에 엄마 서랍에서 도장을 가져다가 내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것도 하나의 범죄였어요. 타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서류는 작성됐고 법적으로는 제가 연대보증인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쩔 거야? 월 120만 원씩 어떻게 갚을 거야?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뭐라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될 것 같아요. 딸은 끝까지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집까지 걸고 도박을 하자는 거였어요. 절대 안 돼. 집은 우리가 살 곳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만 해도 월 120만 원인데.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딸의 거짓말과 무책임함을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다고. 딸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단순히 사업자금 때문에 3천만 원을 빌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딸이 출근한 후 딸의 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대출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무려 5개 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마이너스 업체 1천만 원, 마이너스 B업체 800만 원, 마이너스 C업체 1,200만 원, 마이너스 D업체 500만 원, 마이너스 E업체 1천만 원, 총 4,500만 원. 제가 알고 있던 3천만 원보다 1,500만 원이 더 많았어요. 각 업체마다 월 이자율도 달랐어요. 가장 낮은 곳이 연 36%, 가장 높은 곳이 연 60%였어요.
월 이자만 계산해도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모든 대출에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5번이나 서류를 작성한 거였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겠지만 상황이 심각해서 몇 페이지를 읽어봤어요. 3월 15일 마이너스 드디어 사업자금 마련했다. 온라인 쇼핑몰로 대박 날 거야. 엄마는 반대할 테니까 성공하고 나서 말씀드리자. 4월 3일 마이너스 이상하다. 민지가 연락이 안 된다. 사업 파트너인데 왜 연락이 안 되지? 4월 10일 마이너스 민지가 사기꾼이었다.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 어떻게 하지? 4월 18일 마이너스 추가 대출받았다. 사업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엔 혼자 해볼 거야. 5월 2일 마이너스 또 실패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정말 어렵구나. 5월 20일 마이너스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 일기를 읽어보니 딸이 한 번만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 날짜의 일기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6월 1일 마이너스 가상화폐 투자로 대박 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이번에 안 되면 정말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가상화폐 투자까지. 딸이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딸아, 우리 진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엄마. 내가 빌린 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이지. 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어떡해. 내 방에서 서류 봤어. 그리고 일기도.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3천만 원뿐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실패하니까. 그래서 계속 추가로 돈을 빌린 거야. 네. 이번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가상화폐 투자는 뭐야? 그것도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또 친구야? 처음에 사기당한 것도 친구 속이 아니었어.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상화폐 투자로 얼마나 잃었어? 1,000만 원이요. 결국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딸은 총 5,500만 원의 빚을 진 상황이었어요. 딸아,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겠어. 다른 건 없지? 혹시 또 다른 빚이나 투자 같은 거?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2천만 원이요. 총 7,500만 원. 딸 혼자서 그런 천문학적인 빚을 진 거였어요. 그 친구는 언제까지 갚기로 했어? 이번 달 말까지요. 그런데 못 갚으면 이자가 하루에 10만 원씩 붙어요. 1일 이자 1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180%가 넘는 초고금리였어요. 그 친구가 누구야? 정상적인 친구가 그런 고금리로 돈을 빌려줄 리가 없는데. 그게 사실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딸이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니. 왜 그런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빌렸어?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됐어요.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져서. 당연히 그랬겠죠. 5군데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될 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7,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날 아침 딸에게 물어봤어요. 딸아, 사채업자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으로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연락한다고. 결국 제가 연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딸의 빚 때문에 저까지 위험해진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협박했어? 2주 전부터요. 매일 전화 와요. 그리고 어제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전 10시, 평소라면 아무도 찾아올 시간이 아니었는데 문 밖을 확인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 계시나요? 상담건으로 왔습니다. 김미영은 제 딸 이름이었어요. 틀림없이 사채업자들이었어요. 딸에게 속삭였어요. 딸아, 사채업자 온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딸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문 열지 마세요. 저 숨을게요. 하지만 문 밖에서 계속 벨을 누르고 있었어요. 김미영 씨, 집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조금 열고 말했어요. 딸은 지금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김미영 씨 어머님이시죠? 딸분이 저희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건 딸 일이니까 딸하고 직접 이야기하세요. 어머님, 딸분이 연대보증인을 어머님으로 해놨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머님도 채무자세요. 또 연대보증인. 딸이 사채에서도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거였어요. 저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여기 서류 있는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류를 보여줬는데 역시나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닙니다. 딸이 무단으로 제 도장을. 어머님, 법적으로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 봅니다. 도장 관리 소홀도 어머님 책임이고요. 결국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돈은 얼마나 갚아야 하는데요? 원금 2천만 원의 지연이자까지 해서 현재 2,800만 원입니다. 2주 만에 800만 원의 이자가 붙은 거였어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못 갚으시면 매일 20만 원씩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주말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2,800만 원을 3일 안에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나요? 어머님, 저희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빌려줄 때 약속한 건데 지키셔야죠. 그들이 돌아간 후 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딸아, 이제 정말 한계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엄마, 안 돼요. 신고하면 저 전과자 돼요.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사채업자들이 계속 집으로 찾아올 텐데.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 2,800만 원을 3일 안에 어떻게 구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그런 소리 다시 하면 안 돼.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제 딸인데. 하지만 집까지 담보로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건 우리 둘 다 길거리로 나앉는 길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우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언니, 죄송한데 상담 좀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신우이가 관심을 보이며 들어줬어요. 딸의 대출 상황부터 사채업자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형수님,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조카가 그런 일을.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수님, 제 생각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채업자들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딸이 전과자가 될까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법적 보호를 받으셔야 해요. 신우이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상황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다음 날 아침 딸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와 딸의 무단 도장 사용에 대해 신고했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어머님,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대출과 협박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따님의 무단 도장 사용도 문제가 되네요. 딸이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먼저 사채업자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금융감독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개인회생.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딸의 빚 상황이 더 자세히 드러났어요. 경찰에서 딸의 계좌 추적과 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빚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형사가 저희를 불러서 말했어요. 김미영 씨, 조사 결과 총 14군데에서 대출을 받았네요. 14군데. 저는 5군데만 알고 있었는데 총 채무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12곳이네요. 거의 모든 대출에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김미영 씨,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도박 중독 증상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성공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빚을 늘려왔죠. 도박 중독.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딸이 도박을 했나요? 온라인 게임 머니 거래, 가상화폐, 주식 투자. 이 모든 게 도박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행동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대화했어요. 딸아, 경찰에서 들었어. 내가 빌린 돈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거짓말했어? 처음엔 3천만 원이라더니 그 다음엔 7,500만 원이라더니 엄마가 놀랄까봐 조금씩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조금씩. 1억 2천만 원을 조금씩.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사업만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돈은 뭐에 쓴 거야?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온라인 게임이요. 게임 머니를 사서 아이템을 사고 그걸 다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어이없었어요. 게임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다니. 얼마나 썼어? 3천만 원 정도요. 주식 투자는 2천만 원이요. 가상화폐는 4천만 원이요. 계산해보니 거의 1억 원을 도박성 투자에 쓴 거였어요. 딸아, 너 병원에 가봐야겠어. 도박 중독 치료 받아야 할 것 같아. 엄마, 저는 도박 중독자 아니에요.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1억 원을 잃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딸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또다시 현관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또 다른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김미영 씨 어머님 맞으시죠? 딸분이 저희한테 빌린 돈 때문에 왔습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했으니까 경찰과 이야기하세요. 어머님,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입니다.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어요. 얼마 빌려준 건데요? 1,500만 원인데 현재 연체이자까지 해서 2,200만 원입니다. 또 다른 빚이 있었던 거예요. 딸이 언제 그 돈을 빌렸죠? 한 달 전이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안 갚아서 딸을 봤더니 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딸아, 이것도 내가 모르는 빚이지? 네. 죄송해요. 정말 끝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빚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딸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음날 금융감독원에 가서 딸의 모든 대출 내역을 정식으로 조회해봤어요. 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총 21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총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19곳이었어요. 딸아, 이게 진짜 전부지? 또 숨기고 있는 건 없지?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전부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정말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파산 신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빚은 면제받게 됩니다. 집도 넘겨줘야 하나요? 네, 집도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집을 잃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딸아, 엄마가 집을 잃게 생겼어.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죽는다고 빚이 없어지니? 내가 죽으면 빚은 다 내가 져야 해. 딸이 더 크게 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너부터 치료받아야 해. 도박 중독 치료 안 받으면 똑같은 일 반복할 거야. 다음날 딸과 함께 도박 중독 치료 센터에 갔어요. 상담사가 딸을 면담하고 말했어요. 전형적인 도박 중독 증상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 그동안 채권자들이 기다려줄까요? 하지만 딸의 치료는 꼭 필요했어요.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할 테니까요. 딸이 도박 중독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집으로 법원 공문이 도착했어요.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한 거였어요. 채무자 김미영, 연대보증인 박순자저 이름에 대한 재산 압류 집행을 통지합니다. 결국 집이 압류된 거였어요. 법원 집행관이 집을 방문해서 재산 목록을 작성했어요. 집, 가전제품, 가구 모든 것이 압류 대상이었어요. 어머님, 2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2개월. 1억 8천만 원을 2개월 안에 갚는 건 불가능했어요. 딸에게 상황을 알려줬어요. 치료센터에 있던 딸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을 잃게 만들었어요.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엄마,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일자리를 구해서 월급 200만 원 받아서 1억 8천만 원을 언제 갚을 거야? 계산해보면 이자만 해도 월 1천만 원이 넘었어요.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누이가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형수님, 저희 형제들이 상의해봤는데 3천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만 1억 8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워낙 큰 금액이라. 형수님, 저희도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각자 살림이 있어서 이해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채업자들이 더 자주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새벽 5시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겼어요. 김미영, 나와. 돈 갚아야지. 지금 몇 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머니, 돈 빌려간 건 따님이에요. 갚는 것도 따님이 해야죠. 딸은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치료?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돈만 갚으면 돼요.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사채업자들은 계속 찾아왔어요. 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나들면서 압박을 가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집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로 돈 갚아라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202호 박순자님, 관리사무소로 좀 오세요.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순자 씨, 다른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네. 사채업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다른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집에서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집은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고 사채업자들은 계속 괴롭히고 이웃들은 저를 피하고 딸이 치료센터에서 외박을 나와서 집에 왔을 때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딸아, 엄마 이제 정말 한계야.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뭐든 책임질게요. 제가 자수할게요. 자수해도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파산 신청하자. 엄마,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집을 잃는 한이 있어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어.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파산하시면 모든 재산을 잃지만 빚에서는 해방되실 수 있어요. 집도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요? 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파산. 그 단어가 이렇게 해방감을 줄 줄은 몰랐어요. 파산 신청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모든 채무에서 해방됐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딸도 8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사회 복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넓은 집에서 작은 원룸으로 여유 있던 생활에서 최소한의 생활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됐어요.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딸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저와 상의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으로를 생각하자. 네, 엄마. 제가 엄마 노후를 책임질게요. 딸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해요. 딸아, 이번엔 꼭 신중하게 해야 해. 네, 엄마. 이제는 절대 도박 같은 거 안 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경험을 살려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생활할 만큼의 수입은 생겨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거대한 빚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예전 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이사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기서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하는 아쉬움보다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는 생각이 더 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잘못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제 딸을 믿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마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할 줄은, 설마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독은 무섭습니다. 도박 중독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나 손주가 이상한 소비 습관을 보이거나 말이 자꾸 어긋나고 돈 문제에 연루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설마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저처럼 집까지 잃고 빚더미에 앉고 경찰과 법원을 오가며 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살지만 적어도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딸은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잘못이라도 초기에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결국은 자식과 부모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